네, 이 시간 책임져 주시는 선재규 선임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국내 시장 어제 굉장히 좀 급락을 했다라는 얘기로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이슈도 어제는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 발표가 된 거죠? 네, 중국 국가통계국이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전년 대비 5.2% 성장한 걸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원래 그 당국 목표치가 5% 안팎이니까 달성을 한 건데 네. 내수 위축이라든가 부동산 침체, 그다음 디플레 리스크 같은 게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이 수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분석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 리창 중국 총리도 그저께 세계경제 포럼에서 올해 그 지난해 5.2% 성장을 한 걸로 그렇게 발표가 될 거라는 식의 그 예고를 했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보면은 국제통화기금은 5.4%를 예상했고요. 그다음에 경제협력개발기구는 5.2%, 세계은행도 5.1%니까 대체로 전망치에 부합을 하는 겁니다. 지난해 그 분기별로 보면은 1분기에는 4.5% 좀 부진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2분기에 6.3%로 고점을 찍고 3분기에는 4.9%로 다소 주춤하다가 이제 4분기에 5.2%로 반등하는 추세를 보였고요. 지금 작년 그 성장률이 코로나 원년인 2020년에 2.2%, 그다음에 2022년은 3%, 그거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네. 코로나 그 이전 9년간의 평균 성장치에 비해서는 훨씬 낮습니다. 6 내지 9% 되었는데 훨씬 낮고요. 그리고 또 2022년 3%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저 효과를 감안해도 위드 코로나 원년인 작년 성적표는 기대에 다소 못 미쳤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네. 앞으로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부정적인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얘기를 좀 해볼까요? 국가통계국이 밝힌 걸 보면 작년에 연간 소매 판매가 한 해 전보다 7.2% 증가했고 산업 네. 생산도 한 4.6% 증가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정자산 투자도 전년 대비 3%가 늘었는데 문제는 부동산 투자가 9.6%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침체한 부동산이 여전히 회복 조짐이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소비자 물가는 3개월 연속 하락해서 디플레 우려가 여전한 걸 뒷받침했고요. 실업률은 5.2%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새로운 방식의 연령대별 실업률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재학생은 빼고 16세에서 24세 실업률을 14.9%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지금 작년 6월이죠. 그 이 연령대 실업률이 무려 21.3% 기록적으로 높아지고 나서 이걸 아예 발표를 안 하다가 이번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재학생을 실업률에서 뺀 걸 두고도 뭐 뒷말이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게요. 이 실업률 공개를 안 해서 오히려 네. 얼마나 안 좋길래 이런 거냐라고 그런 얘기들이 했었는데 그걸 좀 많았죠. 새로운 네. 방식으로 공개를 했군요. 또 어떤 얘기 나옵니까? 그 중국 통계국은 그 작년 경제에 대해서 복잡하고 엄중한 국제 환경하고 대내적 어려움에도 내수 확대, 경제 구조 조정, 신뢰도 제고, 리스크 방지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발전을 이뤄냈다고 자평을 했는데, 네. 지금 월가 쪽에서는 중국이 여러 부양책을 내놨지만 그 부동산 침체 이게 계속되는 상황에서 디플레 우려까지 지금 가라앉지 않기 때문에 올해도 회복 동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을 거로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지금 IMF라든가 OECD, 세계은행이 올해 중국 GDP 성장률을 한 4.4%에서 4.7%대로 작년보다 더 낮게 보고 있습니다. 네. 블룸버그는 중국이 올해 성장을 촉진하려면은 더 강력한 재정 활용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인구에 대해서도 발표가 나온 것 같은데요. 2년 연속 신생아가 1,000만 명을 밑돈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중국 얘기죠? 네, 계속. 네. 전체 인구도 2년 내리 감소한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국가통계국이 어제 발표한 걸 보면은 작년 말 기준 인구가 14억 967만 명. 2022년 말보다 208만 명이 줄어든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2년째 감소고요. 작년에 출생자는 902만 명, 사망자는 1,110만 명.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그 사망자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요. 남성이 7억 2천만 명이 넘는 반면에 여성은 6억 9천만 명이 정도니까 여기도 남초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른바 그 노동 인구 네. 16세에서 59세인데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은 62%였는데 작년에는 61.3%더 줄었습니다. 노동 인구가 줄었다. 그러면 60세 이상 좀 고령 인구가 많아졌다. 그리고 65세 이렇게. 이상 비중이 15.4%로 늘었습니다. 이게 그 한 해 전보다 더 올라간 거고요. 네. 그만큼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데 고령자 비중은 더 늘어난 겁니다. 전반적으로 출생률은 줄고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중국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네. 이제 합계 출산율 이게 중국이 1971년만 해도 5.5명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20년 만에 이제 대퇴 출산율 이게 이제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출산율 이게 이제 2.1명인데 이렇게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중국의 출산율 감소세가 동아시아 그 주변 그 이웃 나라들에 비해서도 훨씬 더 완연하다는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출생률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나라가 가장 좀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남의 나라 그리고 걱정할 이제 때냐라고 하지만 어쨌든 중국 흐름도 알아야죠. 네. 그리고 이제 평균 초혼 연령이 네.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그 기간에 네. 24.9세에서 28.7세, 근 한 4살 정도가 늦어졌습니다. 네. 또 가입 연령 여성이 앞으로 15년 해마다 286만 명씩 줄어들 거다. 그리고 실제 가입 연령인 20세에서 40대는 한 해 평균 191만 명씩 줄어들 걸로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중국도 이제는 인구 대국이라는 표현이 좀 맞지가 않게 됐습니다. 중국 경제 상황, 인구 구조 변화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 좀 살펴봤고요. 다보스 포럼 얘기해 볼까요? 리창 중국 총리가 그저께 그 다보스에서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만나서 네. 특히 그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을 풀어주도록 요청을 한 걸로 그렇게 중국 관영통신 신화가 전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그 리창 총리가 중국이 소비자 기호에 맞는 유럽연합 제품을 더 많이 수입할 의향이 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이 첨단 기술 제품 중국 수출 제한을 풀고 양국이 마주 보면서 그 양쪽의 무역이 더 균형적이고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어떤 얘기 추가로 했을까요? 그 리 총리는 그러면서 중국이 이제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한 그런 경영 환경을 계속 만들어갈 거다. 그러면서 유럽연합하고 함께 자유무역, 공정경쟁, 개방협력 같은 그 시장경제 기본 준칙을 지킬 용기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뭐 제한성을 가하고 무역정책 이렇게 무역을 억제하고 이런 거를 사용하는 걸 좀 신중을 해달라고 덧붙였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이 그 네덜란드 노광 장비 네, ASML. 예. 네. 사려다가 미국이 제동을 가지고 못 샀죠. 네. 그래서 아마 이거를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중국은 ASML로부터 노광 장비 세대를 도입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 이제 미국이 네덜란드 당국에 수송 중단을 요청하면서 이 수출을 철회해서 계획이 물거품된 일이 있는데 이 부분을 아마 염두에 두고 그 당시에도 얘기를 중국 한 것 같고요. 외교부가 네. 브리핑하면서 ASML 수출 중단을 미국의 일방적인 괴롭힘이다 네. 규정을 하면서 네덜란드가 계약 존중을 해야 한다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뭐 미국이 워낙 강하게 압박을 해서 결국은 선적이 중단됐습니다. 네. 이번 회담에서 리 총리는 그 유럽연합 끌어안겠다는 메시지도 강하게 발신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항상 유럽연합하고 관계 심화를 외교 우선 방향으로 삼아왔다. 그러니까 서로의 상호 이해 존중을 원칙 삼아서 동반자 지위라든가 대화 협력, 호혜 이견을 적절히 처리해 나가자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하고 이렇게 뛰어내려고 그런 그 제스처를 많이 보였습니다. 네. 다보스 포럼 얘기 계속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지정 확정 리스크가 어느 때보다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포럼에 참석한 CEO들도 이 얘기를 많이 했네요. 네, 월스트리트저널이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포럼에 온 그 재계 인사들도 이렇게 지정학적 변수가 지금처럼 결정적인 때가 근저에 없었다 이런 점을 강조를 한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2년이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예멘 후티 반군 그
홍해 공격 같은 것 때문에 물류난도 심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대만 총통 선거 이어서 이제 선거가 쭉 있죠. 네. 이런 것 때문에 지정학적 변수가 크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말을 했을까요? 그 인텔 그 CEO는 지정학적으로 올해가 특히 격동의 해가 될 거다. 불확실성이 실제하지만 우리는 대비되어 있다. 뭐 이렇게 강조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JP모건 체이스 글로벌 투자은행 공동수장도 지정학이 이렇게 중요하고 결정적 변수가 있던 때를 내가 거의 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그저 대형 위험 요소가 시장 가격에 아직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우려들도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유라시아 그룹 회장은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집단 지지를 표명했던 지난해하고는 달리 올해는 미국의 그 민주주의하고 대선에 대한 공포가 커진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뿐만 아니고 미국의 우크라이나 자금 지원 문제, 이게 이제 중단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죠. 그다음에 나토에 대한 미국 역할, 그다음에 미국의 무역 산업 정책도 우려 사항이 되니까 올해는 미국이 상당히 그 불안 요소라는 겁니다. 네. 대체적으로 리스크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한 것으로 보이네요. 네. 네. 그 금융투자사 구겐하임 파트너스 그 CIO도 아직 안도하기엔 이르다. 그러면서 이른바 그 테일 리스크, 꼬리 위험이죠. 발생 확률은 낮지만 발생하면 이제 손실이 매우 큰 그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래도 이런 불확실성이 있지만 올해 미국 경제는 그래도 나름 신뢰할만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는 겁니다. 기준금리가 인하되고 침체 없이 물가가 안정되는 연착륙이 가능할 거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펩시코 CEO도 그렇고 뭐 광산업체 BHF 그 CEO도 그렇고 어떤 노동시장 안정이라든가 그다음에 구리 철강석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많다는 점을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분위기를 물론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래도 긍정적이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저는 글로벌 위기가 계속 쌓이고 있는데 적어도 현재로선 경제적으로는 기저 수요가 계속 긍정적이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그리고 북한의 최근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CEO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언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얘기해 볼게요.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승이랄까요? 네, 네. 그렇게 출발을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과의 리턴 매치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특히 네. 지금 유럽이 네. 이것 때문에 특히 좌불안석이라는 그 지적입니다. 네. 이제 아이오와 그 코커스 결과로다가 이제 그동안에는 그래도 그게 될까 했는데 이제 트럼프 2.0, 야 이거 진짜 더욱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트럼프 시대가 다시 몰고 올 파장을 경계하면서 이제 재집권에 대비하는 모습이라는 지적입니다. 네. 뭐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뭐 짐작하시겠지만 바이든 정책을 뭐 완전히 다 뒤집을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국제 관계에서부터 무역, 안보, 기후 변화, 이주민 대응까지 전 세계가 전방위적인 격변을 겪게 될 거라는 관측입니다. 네. ECB 총재도 이런 언급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특히 네. 유럽 같은 경우는 트럼프 그 일기 때 동맹관계 균열이라는 전례가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특히 긴장감을 감추지 못한다는 겁니다. 미국 해외정보국 MI6 전 국장이 그 영국 매체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나토하고의 관계를 재설정하려고 할 거다. 그러면서 이게 영국 안보에 큰 위협이 될 거라고 그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라가르드 ECB 총재도 지난주에 프랑스 매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 굉장히 그 표현을 좀 그동안은 좀 이렇게 자제해 왔는데 아주 이례적으로 직설적인 표현을 동원을 해서 트럼프 시절의 그 무역 관세라든가 기후 변화 협약 탈퇴 같은 거를 거론하면서 트럼프 재집권이 분명히 위협이라고 아주 강하게 네.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복귀할 거다 이런 가능성을 점점 좀 높게 보고 있나 보네요. 네. 그렇죠. 이런 가운데 지금 그 벨기에 총리가 네. 아이오와 코커스 직후에 유럽의회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아주 또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백악관에 복귀할 경우에 대비해서 유럽이 홀로 설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가 부활하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이걸 받아들이자.
그러면서 유럽이 좀 더 강하고 자주적이며 독립적이 돼야 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독일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독일도 정치인들이 이런 그 트럼프 복귀에 대비를 하자는 목소리들이 커진다는 겁니다. 네. 기민당 중견 정치인이 독일이 트럼프 복귀를 전보다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서 특히 미국 도움 없이도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독일이 무기 생산을 늘릴 준비를 지금부터 하는 게 좋겠다고 또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은 아예 나토에서 탈퇴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관측이 또 나옵니다. 그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얼마 전에 교도통신하고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트럼프의 외교 기본은 고립주의다. 그래서 백악관에 복귀하면은 러시아에 대항하는 나토에서 탈퇴하겠다고 말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토 탈퇴 그 가능성에 대한 지적들이 다시 나옵니다. 다보스 포럼에서도 이런 언급들이 네. 있나요?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정재계 학계 주요 인사들이 모두 이걸 걱정합니다. 그 이런 가운데 지금 그 유럽 연합 내수시장 담당 집행위원이 과거 2020년 트럼프 때 다보스 포럼 그 비공개 회의 때 트럼프가 펀데어라이는 집행위원장 면전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또 뒤늦게 공개를 했습니다. 유럽 연합이 설사 공격을 받더라도 미국이 도우러 가거나 지원한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2020년 얘기까지. 네. 네. 다시 공개가 되면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연 뭐 복귀를 백악관에 할 수 있을지 물론 아직은 모릅니다만 이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압승을 하면서 어쨌든 각국이 좀 두려움에 떤다고 할까요? 걱정을 하는 국가들도 많다라는 건데 캐나다도 이런 움직임이 있나 봅니다. 캐나다는 그야말로 이제 바로 그 미국하고 아주 그냥 뭐 경제 무역 관계라는 게 아주 아주 굉장히 붙어 있죠. 네. 그래서 트루도 캐나다 총리가 아주 노골적으로 그 트럼프에 대해서 아주 디스를 했습니다. 다시 집권하면 캐나다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저께 몬트리올 상공회의소 주최 토론회가 있었는데 1기 때도 쉽지 않았다. 만약 두 번째가 있다면 그것 역시 쉽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트럼프 승리에 대해서 퇴보이자 많은 고통과 분노를 반영하는 포퓰리즘 승리가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아이오와에서 이제 압승을 한 걸 보고 나서 한 발언인가요? 예. 네. 그리고 트루도 총리는 트럼프가 재임 시 환경 문제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기간이 그래서 잃어버린 4년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내가 트럼프 견해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 분명한 이슈가 있다. 그러면서 지난 몇 년은 그래도 나름 잘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트루도가 2015년 11월에 취임을 했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2017년 1월에 대통령이 됐는데 네. 쭉 좀 껄끄러웠습니다. 한 예로 2018년에 트럼프는 그 트루도하고 무역 이슈에서 충돌을 하면서 아주 노골적으로 트루도를 향해서 매우 부정직하고 나약하다 이렇게까지 아주 노골적으로 비난을 했었습니다. 미국은 지금 캐나다 수출의 75%를 차지하죠.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에 보호주의로 돌아서면 캐나다는 아주 충격이 불가피한 겁니다. 지금 트럼프는 재집권하면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무역 협정도 다시 하겠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네. 지금 캐나다도 내년 말이 선거인데 지금 여론조사 추이는 트루도는 자유당 소속인데 제1야당인 보수당이 승리할 걸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캐나다는 내년 말로 예정이 되어 있군요, 네. 선거가. 네. 다음 얘기, 독일에서 극우 규탄 시위가 나흘째 계속된다고요? 어떤 얘기입니까? 그 독일의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는 정당이 극우 정당이 있죠. 네. 최근에 뭐 아주 그냥 굉장히 뜨죠. 그래서 이제 오는 9월에 그 옛 동독 지역 세 곳에서 선거가 있는데 잘못하면 주 총리도 나올지 모른다는 그런 관측이 있는데 인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작년 11월에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 정당 사람들이 극우 인사들하고 만나가지고 그 독일에 있는 몇백만 명의 이민자를 쫓아내는 그런 그 방안을 논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보도가 되고 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독일 내에서 지금 계속 지난 주말부터 계속 시비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나치하고 똑같은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뭐 이 사람들은 뭐 전혀 극복도 하지 않습니다. 이 정당 소속 주의원은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몇백만 명의 외국인을 고향으로 보내야 한다. 이건 비밀 계획이 아닌 약속이다. 이렇게도 주장을 합니다. 지금 그러면 독일에 급속도로 퍼진 반이민 정서 속에서 지지율이 급상승을 오르죠. 한 건데 이런 게 영향이 계속해서 스토리 속에 녹아 그렇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독일 언론이 이게 포스트하면서 이 회동이 네. 있는 걸로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1942년에 그 나치 고위 당국자들이 그때 유태인 학살 계획을 논의한 그 1942년 반제 회의가 있거든요. 그거하고 똑같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네. 네. 독일의 어떤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독일 그 헌법 사법부도 이거는 아주 정당 자체를 금지시켜야 한다. 이거는 입헌 자유 국가에 대한 공격이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는데 뭐 이쪽 AFD 쪽에서는 뭐 전혀 굽히질 않습니다. 아랑곳하지 않는 흐름을. 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뉴스 워싱턴이 선재규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